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머니의 유품에서 발견한 오래된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저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싱가포르의 화려한 거리 뒤에 숨겨진 음모,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없애버리려는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정체까지. 제가 파헤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이라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가 걸린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협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서까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적 자유를 빼앗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한 명의 기자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 리입니다. 독립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싱가포르에서 나고 자랐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할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올해 78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할머니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편지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생전에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지만 편지 속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국 전통 가옥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62년 부산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 제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니가 편지 몇 통을 번역해 주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 혼자 싱가포르로 오셨던 거예요. 편지들은 고향에 남겨둔 언니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1973년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반은 한국인인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싱가포르 내 한류 열풍에 관한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오차드 로드에 있는 한 K-팝 댄스 스튜디오를 찾아갔어요. 한류의 중심이라는 이름의 그 스튜디오는 오후 6시가 되자 10대와 20대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강사인 소피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단순히 음악이나 춤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자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취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싱가포르 내 한류 현상을 깊이 있게 취재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바라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취재를 시작한 지 이틀째, 저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의 인기를 다루려던 기사였는데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어요. 클라크키에 있는 한국문화센터 서울하우스를 찾아간 것은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곳의 대표 김민수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그는 저에게 센터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지만
말끝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표는 조심스럽게 요즘 힘든 일이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다며 건물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임대료 인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다음 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이상한 것은 자신의 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 문화 관련 사업체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어요. 그날 오후 저는 리틀 인디아 근처의 한국 음식점 한강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영애 사장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난달에 보건부에서 갑자기 나와서 까다로운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곳인데 말이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도 한국 음식점들만 골라서 검사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오차드 로드의 K-팝 굿즈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한류마켓이라는 이름의 이 가게 사장. 이수진 씨는 20대 후반의 밝은 여성인 이수진 사장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수입 허가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2주일이면 처리되던 것이 지금은 2달도 넘게 걸린다고 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 상품들은 여전히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사장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 관련 사업체들만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임대료 급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 허가 지연, 세무조사 증가.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 관련 사업체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탐슨 로드의 한국 카페 부산행을 찾았어요. 50대 초반의 최광수 사장은 다른 사업자들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우연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누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큰 미디어 회사에서 한국 문화 확산을 못마땅해 한다고 대답했어요. 아시아는 중국 문화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갈등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렉스 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미디어 재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공개적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류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해왔더군요. 저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 취재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편지들이 제게 단순히 뿌리를 찾는 여행이 아닌 더 큰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 탄에 대한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손꼽히는 미디어 재벌이었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국립도서관에서 그의 과거 인터뷰 기록들을 찾아보았어요. 이상하게도 알렉스 탄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 상반된 발언들을 해왔더군요. 2018년 한 경제 포럼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문화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2021년 인터뷰에서는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류에 대한 그의 언급이었어요. 2022년 한 방송에서 그는 한류를 문화적 식민주의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국 문화를 잊고 외국 문화에 맹목적으로 빠져든다며 우려를 표했었어요. 화요일에는 그의 회사 탄 미디어 그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 내 주요 방송국 2곳과 신문사 3곳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싱가포르 미디어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었죠. 수요일 오후 저는 탄 미디어 그룹의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리나 베이의 고층 빌딩 35층에 위치한 그 회사는 웅장했어요. 리셉션에서 알렉스 탄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비서는 그가 한 달 후까지 일정이 꽉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을 노려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한 직원이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보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미묘한 방식으로 한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나 한국 드라마의 비현실적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라는 지시였죠. 목요일에는 알렉스 탄의 개인적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1970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베이징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흥미롭게도 그의 부인은 중국 본토 출신이었고 자녀들도 중국에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그의 최근 사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업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탄 미디어 그룹이 지난해 중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 차이나 글로벌 미디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중국 측은 콘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내 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문화 전략이 싱가포르에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든 셈이었죠. 주말 동안 저는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알렉스 탄은 겉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화권 문화 우위주의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한류를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추가 확인을 위해 정부 관련 소스를 찾아보았어요. 문화부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 관련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문위원 명단에는 예상대로 알렉스 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미디어 재벌이 아니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 권력자였던 것이죠. 화요일 오후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한 학술 컨퍼런스 발표 자료에서 알렉스 탄의 진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는 아시아 문화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중심의 문화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류를 서구 자본주의의 아시아 침투 도구라고 규정한 부분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한류 역시 궁극적으로는 서구 문화의 변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알렉스 탄은 자신의 미디어 제국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한류를 억압하고 대신 중화권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알렉스 탄에 대한 조사가 깊어질수록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도적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요일 아침,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 주변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금속 가루가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 집에 들어오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물쇠를 교체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작업하던 중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부팅 시간이 2배나 오래 걸렸고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어요. IT 전문가인 친구 데이빗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제 컴퓨터에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원격 접근이 가능한 스파이웨어였습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즉시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보안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섬뜩했어요.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고려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게다가 알렉스 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경찰 신고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접근할 수 없었고 복구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별도로 백업해 두었지만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데이빗이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데이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또 다른 위협일까봐 걱정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탄 미디어 그룹 내부 직원이라고 밝혔어요. 제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날 장소로 차이나타운의 한 찻집을 제안했어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정확히 3시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이빗 림이라고 소개했어요. 탄 미디어 그룹에서 일한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데이빗은 최근 회사 내부에서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시아 문화 재편 계획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계획이 정부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화부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청, 심지어 총리실과도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렉스 탄은 단순히 미디어 재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데이빗은 한류가 이 계획의 최대 장애물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중화권 문화 확산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류를 약화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자신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USB를 받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앞으로 연락을 자제하겠다며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소보다 복잡한 경로를 통해 집에 도착했고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에 가까웠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저는 데이빗이 건네준 USB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 노트북이 아닌 인터넷 카페의 컴퓨터를 이용했어요. 오차드 로드의 한 24시간 인터넷 카페에서 새벽 5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이 PDF 문서와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목이 아시아 문화 재편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었거든요.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중화권 문화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세부 목표로는 한류 영향력 30% 감소, 중화권 콘텐츠 시장 점유율 60% 달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국 문화 관련 사업체들에 대한 행정적 압박이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유도,
허가 절차 지연, 세무조사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패턴들이 모두 이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에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어요. 문화부 내 특정 인사들과의 연락 체계, 정책 자문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총리실 산하정책기획위원회와도 정기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중국 본토의 차이나 글로벌 미디어와의 협력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단순한 콘텐츠 제공이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문화 전략이 싱가포르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셈이었어요. 네 번째 문서는 미디어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방법, 중화권 스타들의 활동 지원 방안, SNS를 통한 정보 확산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교묘한 여론 조작 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에서는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이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중국 측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렉스 탄의 개인 자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문서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류 관련 인물들에 대한 감시 목록이 있었거든요. K-팝 스튜디오 운영자들, 한국 음식점 사장들, 한류 팬클럽 리더들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위험도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레벨 3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는 적극적 감시 대상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이 때문이었던 것이죠. 일곱 번째 파일에는 향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 문화 관련 행사 허가 중단, 한류 스타들의 입국 제한, 관련 사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서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유사한 조직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중화권 문화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아홉 번째 파일은 성과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한국 문화 관련 사업체 수가 20% 감소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또한 젊은 세대의 한류 관심도도 10%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데이빗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탄 미디어 그룹의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과장급 직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진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에 양심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어요. 데이빗의 개인 메모에는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특정 국가의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파일을 검토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어요. 저는 중요한 문서들을 별도로 복사해서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인터넷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체계성에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화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무엇보다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알렉스 탄과 그의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연재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사가 아니었어요. 싱가포르 사회를 뒤흔들 폭탄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문화의 그림자, 숨겨진 조작이라고 정했어요. 알렉스 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다는 특정 미디어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기사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데이빗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면서도 그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했습니다. 내부 문서의 내용은 언급하되 출처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어요. 화요일 오후 첫 번째 기사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제 기사를 게재해주던 온라인 매체 아시아투데이의 편집장 마이클 웡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기사 내용이 너무 민감하다며 게재를 거부했어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이런 의혹 제기 기사를 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알렉스 탄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매체들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채널 뉴스 아시아, 토데이 등 주요 언론사들 모두 게재를 거부했어요. 어떤 편집장은 솔직하게 이런 기사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사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주류 언론이 외면한다면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첫 번째 기사를 업로드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사를 올리고 불과 2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스 탄이 소유한 방송국 에이시아 뉴스 네트워크에서 저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외국 세력의 앞잡이로 묘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전 활동을 하는 허위 기자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계 혈통이라는 점까지 언급하며 편향된 보도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시한 가짜 증거들이었어요. 제가 한국문화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허위 회동 사진 등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자료들이었어요. 오후 3시경,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인들로부터 걱정 어린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방송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제 개인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유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카페와 헬스장까지 알려져 있었어요. 완전히 신상이 털린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야유를 보내며 매국노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친구 집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알렉스 탄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것이 외국 세력의 조작이라고 강변했어요. 심지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렸어요. 문화 다양성 지지자인 자신이 왜 한국 문화를 탄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세력이 한국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금요일 새벽 제 블로그가 해킹당했습니다. 올려둔 기사들이 모두 삭제되었고 대신 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백업 자료들을 이용해 복구하려 했지만 서버 자체가 공격받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SNS 계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되었고 트위터는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모두 차단된 것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다니던 헬스장과 카페에서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항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압력을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조차 저와의 연락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까지 연루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 기사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 탄이 이렇게 과격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소를 찔렸다는 의미였어요. 일요일 저녁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야 했어요. 알렉스 탄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월요일 새벽 5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알렉스 탄의 조직적 공격에 맞서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친구 제니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텔레그램, 시그널, 그리고 여러 VPN을 이용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얻은 모든 문서들을 정리해서 공개 준비를 했어요. 오전 8시, 저는 싱가포르의 모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내용에는 아시아 문화 재편 프로젝트의 모든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복잡한 정치적 용어 대신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했습니다. 인포그래픽과 요약본을 만들어 SNS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복잡한 문서 대신 한눈에 들어오는 차트와 도표로 핵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K-팝 팬들과 한류 애호가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화자유, 진실을 알리자, 우리의 선택권 등의 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직접 나서서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류마켓의 이수진 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려 자신이 겪은 행정적 괴롭힘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수진 사장의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서울하우스의 김민수 대표, 한강음식점의 박영애 사장 등이 차례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연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오후 4시경,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난양 공과대학교의 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 마리나 베이 산지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이 늘어났어요. 젊은 층이 주축이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문화의 자유를 지키자, 우리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후 8시, 집회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대가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강제 해산시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경찰관들도 시민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밤 9시경, 알렉스 탄이 대응에 나섰어요.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불법적인 선동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외국 세력의 조작에 선량한 시민들이 속고 있다며 즉시 해산할 것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집회 인원은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알렉스 탄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밤 10시, 정말로 진압 시도가 벌어졌어요. 사복 경찰들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시위대에 침투해 폭력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냉정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며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어요. 국제 언론들이 싱가포르의 문화 자유 집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이 현장을 취재했고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큰 압박이 되었어요. 자정이 지나서야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음날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며 평화롭게 해산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시민들이 함께 해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탄의 조직적 공격에 맞서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시민들의 각성은 첫 번째 단계였고,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민들의 압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정부는 문화정책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발표 직후 알렉스 탄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탄 미디어 그룹의 주식은 하루 만에 30%나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우려해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그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빗 림이 공개적으로 나선 것이었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탄 미디어 그룹의 내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재편 프로젝트의 실존을 공식적으로 증언했어요. 데이빗의 증언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문서들과 녹음 파일들을 제시하며 알렉스 탄의 계획을 상세히 폭로했어요. 특히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비밀 회동 내용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부 내 연루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기 시작했어요. 문화부 차관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외부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오후 경찰이 탄 미디어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패방지청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 수사에서 대량의 증거물이 확보되었어요. 알렉스 탄은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중국의 차이나 글로벌 미디어로부터 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의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였어요. 주말 동안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렉스 탄을 지지하던 언론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일부 방송국에서는 사과 방송을 내보내며 편향 보도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에 대한 가짜 뉴스들도 하나씩 정정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서 알렉스 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부패,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인의 정치 개입 등 여러 혐의였어요.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화요일에는 국회에서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어요.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집권당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어요. 수요일 오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외부 세력의 영향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로운 문화정책이 발표되었어요. 문화개방정책이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모든 국가의 문화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문화를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시되었어요. 금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생활을 끝내고 당당히 나선 것이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해준 데이빗 님, 연대해준 사업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토요일에는 오차드 로드의 K-팝 댄스 스튜디오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류의 중심은 이전보다 더 활기찼어요.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사 소피아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취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의 억압이 아니라 문화의 화합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일요일 저녁 저는 할머니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그 편지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할머니께서 꿈꾸셨던 것도 이런 세상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곳 말이에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K-팝 굿즈 가게들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알렉스 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탄 미디어 그룹은 해체되었고 그의 미디어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새로운 소유주들 하에서 언론들은 진정한 독립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진정한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로 거듭났어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문화들이 자유롭게 꽃피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며 문화 다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당당히 제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는 다양한 문화의 향기가 자유롭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의 힘과 시민들의 연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알렉스 탄과 그의 조직은 결국 무너졌고 싱가포르는 진정한 문화 다양성의 도시로 거듭났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야말로 이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문화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앞으로도 문화의 자유와 다양성을 지켜나가길 바라며 문화의 경계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